밖에 무슨 일인지 헬리콥터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소음이 조금 들어가는데요. 그래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치수공차는 어떻게 구하나요? 이게 이제 복습 첫 번째 내용이잖아요. 치수공차 구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네요. 최대 허용 치수와 최소 허용 치수의 차. 그러니까 구멍을 기준으로 한다고 봤을 때 구멍에 기준 치수가 있고 기준 치수가 있는데 아마 이게 공차역이 아래 치수 공차도 플러스인가 봐요. 구멍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를 들자면 이거는 50. 50이라고 하면 아래치수 공차도 플러스 0.01, 위치수 공차도 플러스 0.03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공차는 0.02가 되는 거죠. 치수 공차는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답안에는 최대 허용 치수와 최소 허용 치수의 차로 구합니다. 또는 위치수 허용차와 아래치수 허용차를 뺀 값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죠. 두 번째, 복습 두 번째. IT 공차 등급이 올라감과 공차역의 넓이와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요? 자, 볼까요? 공차 등급이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12 이렇게 18까지 올라가죠. 올라갈 때 공차역이라고 하면 공차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공차역이다. 이 넓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치수공차의 값과 이제 같은 거죠. 치수공차 값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공차가 올라가면 치수공차가 점점점 커지네요. 그렇죠. 이건 단위가 밀리미터니까 100과 마찬가지잖아요. 100과 마찬가지잖아요. 100, 140, 260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점점 커지고 두 번째도 점점 커지네요. 세 번째도 점점 커지네요.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값을 봤을 때 IT 공차 등급이 올라가면 공차역의 넓이, 그러니까 치수 공차 값도 커진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공차 등급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중에서 뭘 갖다 쓰기로 했는데, 그러면 공차 등급이 뭔가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있을 건데 낮은 숫자보다는 높은 숫자가 더 넓은 영역을 선택해 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갖다 쓰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질은 100mm짜리 축이다 라고 했을 때 오늘따라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축이다 라고 했을 때 100H, 여기가 100이라고 했을 때 조금 잘 써지죠. 100이라고 했을 때 100H 이런 건 쓰지 않지만 1이라고 해보자. 그럼 100H 1 하고 100H 8이라고 썼을 때하고 우리가 IT 공차의 숫자만 봤을 때 갖는 의미가 이 공차 값이 어떤 의미를 갖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게끔 하려면 작은 숫자가 큰 숫자보다 더 정밀한, 더 예민한 공차역을 갖겠다라고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공차 등급은 치수 공차의 크기, 공차역의 넓이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길게 설명했네요. 자, 복습 문제는 없지만 틈새와 죬새 한번 보고 갈게요. 틈새는 축과 구멍 같은 걸 결합할 때 틈이 벌어진 걸 틈새, 그리고 꽉 조여지면 죬새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최소 틈새, 최대 틈새, 최소 죬새, 최대 죬새에 따라서 얘가 헐거운 끼워 맞춤인지 억지 끼워 맞춤인지 그 다음에 중간 끼워 맞춤인지 이렇게 나눈다고 했죠. 그리고 H라는 공차역을 가진 IT 공차가 축인지 구멍인지 따라서 구멍 기준 끼워 맞춤인지 축 기준 끼워 맞춤인지 본다고 했었죠. 자, 그 영역을 지정해 준 게 공차역이라고 했고요. 자, 복습 문제 3번. 표면 거칠기란 무엇입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지난 수업 시간에 표면의 구조에서 거칠기, 그리고 파상도,
그리고 흠이 뭔지 결이 뭔지 이런 거 얘기했었고요. 표면 거칠기도 얘기했는데 표면 거칠기는 여기 있는 텍스트 그대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어떤 가공된 표면 거칠기니까 표면이라고 제한을 좀 해줘야 되겠죠? 작은 간격으로 미세한 굴곡, 작은 간격으로 나타나는 미세한 굴곡, 이걸 표면 거칠기라고 합니다. 작은 간격으로 나타나는 미세한 굴곡, 이걸 표면 거칠기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 복습 문제 4번. 표면 거칠기의 표시 방법은 무엇인가요? 최대 높이로 표현하는 방법, 10점 거칠기로 표현하는 방법, 산술 평균 거칠기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복습 문제 5번. 용도에 따른 표면 거칠기를 구분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복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쉽게 좀 답을 달아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답을 다른 것대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 되겠죠. 그걸 보면 표면 거칠기 기호 동그라미는 주물이라고 하면 주조로 만든 표면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거칠거칠하죠.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따내기 정도만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써 있으면 주물을 했지만 뭐 좀 따낸다. 그 정도만 이렇게 표시하고요. 다듬지 기호는 이렇게 써요. 표면 거칠기 기호는 이렇게 써요. 그 다음 표면 거칠기 기호 W는 줄가공 같은 걸 했는데 흔적이 남은 정도를 줄가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표면 거칠기 W는 줄가공 글라이딩에서 흔적이 남는 정도의 다듬질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표면 거칠기 기호 X는 줄가공 글라인딩 정도를 했는데 흔적이 이제 남지 않을 정도 보통 가공을 한 걸 W라고 합니다. 아니요, 죄송해요. X라고 합니다. 이 정도가 실제로는 많이 사용하는 기계 부품에서 사용하는 거죠. 너무 매끈하지도 않지만 너무 거칠지도 않은 정도. 그 다음 표면 거칠기 Y는 줄가공, 선사 그라인딩, 그리고 여기에 이제 랩핑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랩핑 같은 걸 해서 흔적이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남지 않는 그런 매끈한 정밀, 극히 정밀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매끈하다 싶은 걸 Y로 표시합니다. 표면 거칠기 Y는 줄가공, 그라인딩, 랩핑에서 전혀 흔적이 남지 않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자, 최극상 Z. 표면 거칠기 Z는 랩핑, 버핑, 스퍼 피니싱 이런 걸 해서 광택이 나는, 거울면처럼 광택이 나는 다듬질 정도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내용의 첫 번째는 이제 표면 거칠기를 그 최대 높이 10점 평균 거칠기, 그 다음에 어디 갔니? 산술 평균 거칠기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각각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첫 번째 배워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먼저 최대 높이 평균 거칠기는 측정을 했다고 칩시다. 최대 높이 Rmax는 거칠기 단면 곡선을 우리가 이제 현미경으로 봐서 채취를 했다고 해요. 채취를 하고 단면 곡선의 중심선과 평행하며 제일 높은 산과 제일 깊은 골이 접하는 두 평행산의 거리이므로 그 제일 낮은 값, 제일 작은 값을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래프를 그려서 제일 낮은 데와 제일 높은 데의 차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기계나 장비로 측정했을 때는 수치로 나타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과 산을 구분해서 골 중에 제일 깊은 거, 산 중에 제일 높은 거의 차이를 구하면 되겠죠. 자, 여기 봅시다. 1부터 12까지 측정했는데 골 중에 제일 깊은 거는 마이너스 7이네요.
그 다음에 산 중에 제일 높은 거는, 여기 9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면 거칠기는 두 개의 차이니까 9에서 7을 빼면, 9에서 마이너스 7을 빼면 16이 되죠. 그래서 얘는 표면 거칠기가 측정값이 마이크로미터였으니까 0.016mm 또는 16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10점 평균 거칠기를 구한다. 평균선의 평행 또는 한 단면 곡선을 가로지르지 않는 직선. 여기서 세로 배율 방향으로 측정한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다섯 번째까지 평균값. 그 다음에 가장 깊은 골에서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평균값. 차이를 마이크로미터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10점 평균 거칠기를 계산할 때는 기준기를 채취할 때 10개만 골이고 산이고 10개만 채취가 되게끔 자르면 계산이 간단해요. 근데 지금처럼 12개씩 채취하면 2개인가를 찾아서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0개만 측정하면, 실제로 측정할 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측정할 땐 10개만 측정하시고요. 자, 여기는 이왕 12개 측정했으니까 위에서부터 5개를 찾겠습니다. 일단 산 5개. 1, 3, 5, 7, 9, 10. 11. 이 홀수가 산이네요. 산, 얘 제하고, 얘 구하고, 얘 구하고, 5개 더 해야 되겠네. 이렇게 5개 더하면 22네요. 그죠? 그 다음, 골 중에 제일 높은 거 그러면 한 개만 제하면 되겠네. 골 중에 제일 높은 거. 1이 제일 높네. 얘 제하고. 골 중에서 제일 깊은 애들을 더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마이너스 13이 되겠고,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1. 얘가 마이너스 21이네요. 자, 이걸 평균값의 차이라고 했죠. 이게 5개를 나누고, 얘도 5개를 나누면, 얘는 4.4고요. 얘는 마이너스 4.2네요. 두 개의 차이는 역시 빼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서 8.6 이게 되겠네요. 교재에서 계산한 거랑 같은가 볼까요? 4.4, 4.2, 8.6 맞네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측정을 12개를 해가지고 골치 아프게, 그죠? 10개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 산수 평균 거치기는 좀 계산이 필요하죠. 뭐냐면 거칠기 곡선으로부터 그 중심선의 방향으로 측정 길이 I 부분을 채취하고 중심선과 편차의 절대값을 기초로 산수 평균을 구한 값이다. 즉 중심선 아래 부분을 중심선 위로 접어 올려 면적을 합산하여 길이로 나눈 값을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10개를 측정했어요. 10개를 측정했으면 일단 평균을 구해야 되지 않나요? 평균이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더해보면 2하고 마이너스 5 더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가 됐고, 마이너스 6이 됐고, 마이너스 5가 됐고, 플러스 4가 됐고, 전부 더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냥. 그 다음에 3이 됐고, 4가 됐고, 1이 됐네요. 그러니까 얘는 평균은 0.1 됐네요. 자, 그런데 얘네 계산을 좀 틀리게 했네. 교재가 너무 자주 틀리네요. 지금 측정 길이는 4mm 계산을 편의로 해서 중심선은 값이 0인 선 이렇게 해놨는데 값이 0이 아닌데?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이거 0.1이지만 0이라고 간주를 하든지 다 더해서 1이잖아요. 그냥 1 하나를 지워버리면 되잖아. 얘를 0이라고 수정하고 얘를 0이라고 수정하고 계산을 합시다.
자, 평균이 0이에요. 얘를 0 수정하고요. 절대값을 구해요. 뭐 마이너스만 쭉 떼면 되죠. 뭐 평균이 0이니까. 그리고 얘가 0으로 수정했으니까 얘는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되고. 그래서 이 편차를 다 더해. 다 더하면 얼마냐. 뭐 계산 하나만 3.7이었으니까 얘는 3.6이 되겠지. 그죠? 3.6.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 마이크로미터, 산수평균 거칠기가 3.6 마이크로미터면 굉장히 곱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보면 마이너스 7도 있고 플러스 9도 있고, 이거 R 맥스로 생각하면 꽤나 높잖아요. 16 마이크로미터잖아. 그죠? 그러니까 16 마이크로미터는 3.6하고 거의 비슷할 수도 있겠다 라고 우리가 유추가 가능하죠. 그렇죠? 표면 거칠기의 표시 방법의 각각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기에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Rmax는 기준 길이만큼 채취하여 제일 높은 선과 제일 깊은 골의 차이로 구합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두 번째, 10점 평균 거칠기는 기준 길이만큼 채취하여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다섯 번째까지 산봉우리 평균값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값을 내야 되니까 가장 깊은 골로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평균값의 차이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 다음 산술 평균 거칠기는 말로 표현하기는 제일 쉽죠. 그죠?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측정 길이 L 부분을 채취하고 중심선과 편차의 절대값을 산술 평균으로 구한 값입니다. 말로는 이게 제일 쉽죠. 계산하기는 이게 제일 복잡하지만 평균도 구해야 되지, 편차도 구해야 되지, 편차 평균도 구해야 되지. 다시 측정 길이 L 부분을 채취하고 중심선과 편차의 절대값을 산술 평균으로 구한 값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학습 문제 1번 해결했습니다. 시간이 20분이 넘었는데 학습 문제 1번 해결했어요, 이제. 자, 학습 문제 2번. 그런데 이제 뒤에는 쉬워요. 줄무늬 방향의 기호와 의미를 연결해 보세요. 자, 요거 하라는 얘기예요. 줄무늬 방향의 기호. 평행 두 줄 그어놓으면 줄무늬 방향이 평행으로 생겼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런 모양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가공을 할 때 그 선삭 같은 거라면 날카로운 그 공구로 이걸 갖다 계속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잖아요. 만들다 보면 이런 줄무늬 형상이 생기거든요. 요거 꽤나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 T는 가공으로 생긴 줄무늬 방향이 그림하고 이제 직각인 거죠. 직각을 표현한 거예요. T예요. 이거 뒤집으면 약간 이상하잖아. 그지? 일반적인 직각 표시하고 헷갈리잖아. 그래서 T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글자 중에 비슷한 거 갖다 쓰는 거예요. X방향의 모양이 나오는 건 X. 그 다음에 요런 방향은 M자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M. 그 다음에 C는 서클 C예요. 서클 C. 동그라미 방향 서클이라고 쓰는 거 영어 그냥 서클이잖아. 그지? 동그라미 방향으로 생긴 그런 가공 줄무늬. 어떤 경우에 이런 게 생기겠어요? 실제로도 이런 거 생겨요. 가공을 밀림 같은 거는 이렇게 연속선으로 가공하잖아요. 그럼 줄무늬 모양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줄무늬 방향이 C로 나타나게끔 허용을 해주는 게 아예 낫겠죠. 그 다음 R. 이것도 밀림 같은 데서 가공을 할 때 이렇게 조금 오버됐다. 이런 식으로 가공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자, 줄무늬 방향의 기호와 그 모양은
C와 R, 얘는 레디어스거든요. C와 R을 제외하고는 글자 모양과 그 줄무늬 모양이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행선은 가로 방향의 줄무늬입니다. T는 직각 방향의 줄무늬입니다. X는 X 모양의 줄무늬입니다. M은 꼬불꼬불한 줄무늬입니다. C는 동그라미 모양의 줄무늬입니다. R은 방사선 모양의 줄무늬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학습 문제 3번. 표면 거칠기 도시기호. 아까 전에 좀 봤었죠? 이거, 그리고 지난주 그 과제, 지난주 학습 문제도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거 뭐 그려 넣으라고 했었잖아요? 이거 그려 넣으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보시면 A는 중심선 평균 거칠기의 값. 이거 캡처해놔야 되겠다. 자, 봅시다. A는 중심선 평균 거칠기의 값이었고, 자, 이걸로 클릭하고, 그 다음에 얘도 펜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D가 줄무늬 방향의 기호, 방금 전에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G는 표면 파상도. 파상도는 표시하는 경우가 우리 자주 접하지 않으니까 자주 접하는 예시를 이용하면 되겠죠. 기준 길이 표시 안 하는 경우도 많죠. 왜냐면 전체 평면에 대해서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B는 표시를 자주 해요. B는 뭘로 가공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가공 기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또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옆으로 살짝 치우고 우리 문제를 보면 얘는 제거 가공만 하는 거죠. 따내기만 하는 거죠. 여기가 없으면, 여기에 동그라미가 없으면 제거 가공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표시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에다가 W 또는 X 또는 Y 이런 식으로 표시하죠. Z 이런 식으로 표시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 그 기호에 의하면 여기에 6.3 이렇게 써 있는 건 A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무슨 얘기예요? 중심선 평균 거칠기의 값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6.3 우리 중심선 평균 거칠기 뭐였어요? 중심선 평균 거칠기 산수 평균 거칠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RA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조금 딴 데다 이런 데다 표시하고 와서 RA 그죠? 6.3 RA 이런 걸 표시하는 겁니다. 얘는 재고 가공을 안 하는데 R25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 다음 우리 질문에서 10번째 물어봤죠? 5번째 물어봤구나. 그러면 6.3, 1.6 이렇게 해놨으면 얘는 평균 거칠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6.3 RA거나 RA가 6.3이거나 또는 에서 1.6 요 사이로 가공을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이렇게 써 있네요. 여기에 3.2가 써 있으니까 거기가 3.2 RA인지는 알겠어. 근데 여기에 B에 SH라고 써 있잖아요. B는 뭐였어? 가공 방법이었죠. 그럼 가공 방법이 SH다. 이거잖아요. 그럼 SH로 가공해라. 이 얘기인데 SH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심지어 그 옆에 있는 문제는 보면 M이 써 있어. M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자, 각각의 기호마다 가공 방법의 약속이 지어져 있거든요. 자, 보시면 선반을 레더 해서 L, 드릴 가공은 드릴 해서 D, 영어에서 머리 글자를 갖다 쓰는 거예요. 보링 머신 가공은 보링의 B, 밀링 머신 가공은 밀링의 M, 플레이너 가공은 플레이너의 P, 쉐이퍼 가공은 쉐입이라는 단어가 shape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SH 이렇게 되는 거고요. 브로칭 가공은 BR, 브로치 이런 식으로 머리 문자를 갖다 따는 거예요. 근데 G는 그라인딩이고요. 그라인딩 벨트 그래서 GBR 이렇게 되는 거고 그라인딩 호닝 각각의 그 영어 단어를 찾으면 좀 기억하기 쉬운데 우리는 뭐 영어권이 아니잖아. 그래서 주요한 가공 방법은 외워야 돼. 그런데 아까 여기 10번 문제에서 SH라고 했으니까 SH는 뭐예요? 쉐이퍼 가공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쉐이퍼 가공은 뭐야? 대체 우리가 쉐이퍼 가공을 배운 적이 없잖아. 예, 가공하는 동영상이 있어서 갖고 왔어요. 볼게요. 얘가 지금 공구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다 절삭류를 부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가공하고 있죠. 그쵸? 얘가 계속해서 서로 간에 돌아가는지는 상호 간에 회전하는지 모르겠네요. 상호 간에 회전을 하면 얘가 가공의 모양이 잡혀요. 이런 모양으로. 그러니까 지금 공구의 모양과 공작물의 모양이 같잖아요. 쉐이퍼 가공은 일반적으로 공구의 모양과 공작물의 모양이 같습니다. 자, 이게 쉐이핑 가공이에요. 여러분들한테도 소리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크게 들려서 그래서 녹음을 크게 하게 됐고요. 그래서 쉐이핑 가공을 한다는 거죠. 이런 가공의 종류에 대해서는 기계 일반 시간에 배울 테니까 여기서는 저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계 요소 설계의 제도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해 준다. 그거였고요. 그 다음 여기에 이퀄 표시, 같다 표시가 아까 뭐였죠? 보시면 같다 표시가 있는 위치가 D잖아요. D가 뭐였어? 줄무늬 방향의 기호였죠. 줄무늬 방향의 기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기억나시나요? 이거였죠. 그래서 같다 표시는 가로 방향의 기호였잖아요. 오타 났네. 기입인데 기압이라고 써놨네. T는 세로 방향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젠 기하공차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하공차는 공차 중에서 모양에 관한 공차인데요. 기하공차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치수공차는 약간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치수공차는 치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여지를 줘라 이런 건 가능하지만 모양을 어떻게 해라 이게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하공차는 형상 및 위치에 대한 기하학적 특성을 규제할 필요가 있고 작업자한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이론상 완벽한 기하학적 특성 그러니까 직각으로 만들어라. 어떤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물건을 직각으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으면 이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직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직각으로 만들려면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좀 허용해 주는 거지. 좀 이렇게 흔들려도 돼. 이런 식으로 허용을 해 주는 거지. 그렇게 허용할 수 있도록 수치를 나타내 준 것을 기하공차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대상의 모양이나 자세, 위치의 편차, 그리고 흔들림의 허용값. 그러니까 회전체 같으면은 축의 중심도 딱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야. 그러니까 축의 중심이 조금 틀려도 또는 무게 중심이 조금 틀려도 괜찮게끔 흔들림의 허용값을 준다는 거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하공차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면 형상 및 위치에 대한 기하학적 특성을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론상 완벽한 기하학적 특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기하공차라고 하며 대상물의 모양 자세, 위치의 편차, 그리고 흔들림의 허용값을 규제합니다. 기하공차를 사용하여 설계자는 의도를 명확하게 하고 간략하게 도면상에 지시하고 부품의 기능상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호환성을 향상하고 결합 부품 상호 간의 제작 공차를 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설계, 제작, 검사의 일관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고 답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고 2번 읽어서 녹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말로 설명하시면 더 좋겠어요. 근데 지금 뭐 그냥 공부하는 수준에서 학생 수준에서는 2번 읽은 걸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학습 문제 5번, 6번, 8번은 다음 주 학교 왔을 때 수행평가로 한번 테스트해서 쓰도록 할게요. 학습 문제 5번에 페이지 47의 표 4-1은 뭐냐면 얘예요, 얘. 기하공차 용어에 대한 정의. 이건데 이거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 공차 영역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공차를 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요.
공차 영역은 형체, 진직도, 뭐 평면도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형체는 뭐냐? 생긴 모양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패스. 진직도는 진짜 얼마만큼 직선이냐? 도면상 직선을 그렸는데 얘는 진짜 얼마 직선이냐를 허용하는 것. 평면도는 도면상의 평면을 그렸는데 얘는 얼마나 평면이냐? 이거. 진원도는 도면상의 원을 그렸는데 진짜로 얼만큼 원이면 되느냐? 이거. 원통도는 도면상의 원통을 그렸는데 진짜 얼마만큼 원통이면 되느냐? 이거. 선의 윤곽도는 선의 윤곽이 실제 윤곽에서 얼마만큼 벗어나면 안 되느냐? 이거고요. 면의 윤곽도도 제품을 이렇게 만들면 외곽 테두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얘는 대체 얼마만큼 벗어나면 안 되느냐? 이거죠. 평행도는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 보통은 이런 거겠죠. 평면의 제품을 두 개를 만들었는데 두 개를 평행하라고 지시를 했어. 진짜 평행해야 돼? 어느 정도 평행하면 돼? 라고 지시하는 게 평행도죠. 뭐 이런 관계가 그것만 있나? 직각으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직각이라고 했어. 그러면 진짜 직각이어야 돼? 얼마큼 직각이면 돼? 라는 거. 그 다음에 경사도는 경사지라고 했어. 근데 얼마나 경사여야 돼? 라는 거. 위치도는 뭐 이런 걸 다 포괄해서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가 그리려고 했는데 치수를 이렇게 줬어. 뭐 여기를 10, 뭐 여기를 15 이렇게 줬어. 그러면 얘는 진짜 10, 15에서 얼마만큼 벗어나면 안 돼? 라는 거. 이게 치수공차하고 뭐가 다르냐면 위치상은 이 세 가지가 X, Y, Z, 각도 이 세 가지가 전부 규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이는 각각의 길이에 따른 공차, 각각의 길이에 따른 공차, 각도에 따른 공차 이 세 가지를 다 줄 수가 있겠지만 그 실제 이론상 위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도 괜찮은 거니 라고 그 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기하공차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위치가 조금 벗어나도 된다는 걸 표시한다는 거예요. 동심도는 원을 두 개를 그렸는데 얘는 진짜 중심 얼마만큼 같아야 되는 거니 이런 거고요. 대칭도도 마찬가지고 표 4-2 있잖아요. 요거 기호 쓰는 거 다음 주에 체크하겠습니다. 이 기호 보시면 너무 상식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해 놨어요. 그것도 그거지만 중요한 게 공차의 종류, 진직도, 평면도, 진원도, 면통도, 선의 윤곽도, 면의 윤곽도를 합쳐서 모양공차라고 한다. 이거 합쳐서 자세공차라고 한다. 이것도 중요해요. 자, 이것도 공부해서 오세요. 자, 그 다음 학습 8번. 학습 문제 8번은 사실상 학습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한번 베껴 써보는 걸로 할게요. 위치를 그냥 아는 걸로만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기하공차 표시하는 방법이거든요. 맨 앞에는 어떤 기하공차를 얘기할 건지 지금 여기 각각의 기호를 우리가 외우기로 했잖아요. 이 기호를 써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를 표시하는 것. 그 정도를 표시하는 걸 알려면 얘는 대체 어떻게 표시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학습 문제 7번에 있거든요. 그거 학습 문제 7번 하면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기준이 뭔지, 데이터함 기호, 기준이 뭔지 요거 하고요. 기준이 2개거나 3개인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거 하고 보조기호를 쓸 때가 있어요. 보조기호. 그럼 보조기호의 의미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하고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다음 주에 그 평가할 때 이걸 외워서 쓰라면 너무 가혹하니까 지금 47쪽, 48쪽만 해도 많으니까 얘는 그냥 한번 베껴 쓰도록 여러분들한테 준비를 해드릴게요. 자, 학습 문제 7번. 기하공차에 적용되는 부가기호의 기호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접할 때마다 학습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실제로 당장 쓸 거 몇 개를 좀 기억을 해볼게요. 자, 우리 그 학습 문제 7번에 1번이 얘잖아요. 요 기호. 주문할 땐 요 기호. 미안해요. 데이텀 형체를 지시하는 건데요. 도면을 그리다 보면 기하공차를 쓸 때 예를 들어서
흔들림 공차를 지정을 한다. 그러면 축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축을 어느 축을 기준으로 할지 여러 축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해당되는 축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요. 저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리고 기호를 주는 거야. A 이렇게 주면 데이터함 기호를 표시할 때 A에 대해서 얼마만큼 흔들리면 안 되는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P 돌출 공차 영역. 얘는 뭐냐면, 자, 표시는 이렇게 하고요. 표시는 이렇게 하고요. 실제로 어떤 물건을 만들다 보면, 뭐 어떤 기계 부품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다른 부품하고 결합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돌출이 되어 있는 물건과 결합을 할 거다. 그리고 그 돌출이 될 물건은 공차가 얼마만큼 차이가 날 거다. 표시할 때 P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출 공차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자, 지금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가 파이가 28이라는 얘기잖아요. 구멍이 28인데, 이 결합될 부품의 중심과 이 구멍의 중심은 서로 0.5mm 원통 범주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0.5mm.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조금 작은 것 같긴 한데, 얘가 이제 결합할 어떤 물건이야. 결합할 물건하고 지금 내가 만든 물건이 얘야. 얘랑 두 중심 축이 서로 간에 0.5mm가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왜 파이라고 표시했느냐? 얘는 결합하는 애가 원통이면 중심이 옆에서 봤을 때 벗어날 수 있는 범위가 그 평면 방향에선 어디든 벗어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론상 정확한 중심에서 그 주변으로 0.5mm 만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실제로는 0.25mm가 되겠죠. 파이가 0.5니까 0.25mm만큼 벗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라 라는 이제 공차 기호가 이렇게 부가기호 동그라미 P예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 P까지 했는데 동그라미 M과 동그라미 L은 최대 실체 공차 방식, 최소 실체 공차 방식이라는 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최대 실체 공차, 최소 실체 공차라는 애들은 기능사 시험에도 간혹 나와요. 그래서 최대 실체 공차가 뭔지 먼저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55쪽에 보면, 56쪽에 보면 최대 실체 공차 방식이 얘기되어 있는데요. 최대 실체 공차 방식으로 규제된 영공차 도면이다. 얘가 이제 영공차 도면이라는 얘기예요. 기하공차를 최대 실체 치수에서 0으로 설정하는 이러한 설계 방법은 조립 부품의 틈새를 최소화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조기호 M은 최대 실체 공차 방식이고요. L은 최소 실체 공차 방식이죠. 학습 문제 9번 보면, 자, 이 공차 방식의 설명을 한 내용들의 그 그림만 갖고 온 거예요. 진직도는 이렇게 표시하고요. 이게 진직도 표시잖아요. 진짜 직선이다. 어떻게 진짜 직선이 되냐면, 규제되는 공차 영역은 규제의 형체에 대하여 앞쪽 형체와 평행한 상태에서 가로 방향이 적용되므로, 자, 요게 이제 가로 방향으로 쭉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죠. 전 표면은 가로 방향으로 지시된 진직도 공차 폭 0.05만큼 떨어진, 그러니까 이게 평면이 두 개가 있다고 치는 거예요. 평면 두 개가 0.05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지. 그 사이에 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평면이 진짜로 쭉 뻗어져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훨씬 더 정확하네. 이렇게 0.05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직선 위에 이 직선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선으로 봤을 땐 진직도지만 평면으로 봤을 땐 평면도예요. 같은 개념인데 평면으로 봤을 때는
평면도예요. 그 두 개의 평면 사이에 0.08 떨어져 있는 평면 사이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이렇게 한 거야. 자, 그 다음 진원도.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진짜 이론상 진짜 맞는 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원도는 원형 현체에서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원으로부터 어긋난 크기로 정의되고 원통의 임의한 점에서 반지름 방향으로 0.03, 0.03 그러니까 파이로는 0.06이 되겠죠. 0.03 폭을 갖는 폭 공차 영역 안에 모든 영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원통도 3차원적인 해석이죠. 전체가 그런 원통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론적으로 정확한 원통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평행도도 마찬가지로 자, 평행도 공차 그어놓고 0.25라고 해놨으면 0.25 폭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얘를 완벽하게 직선이라고 봤을 때 이 데이터 평면을 기준으로 0.25 안에 그 오차가 벗어나지 않게끔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여기 표시가 이렇게 돼 있네. 평면도 공차는 0.025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공차값을 12.4에서 11.6 사이에 둬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평행이 되기는 그 정도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 0.25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직각도 공차는 아까 설명이 잠깐 됐었고요. 그 다음 7번 최대 실체 공차 방식으로 규제된 직각도. 얘는 설명이 좀 필요한데 문제에 보면 이 부분을 제가 빼놨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얘는 지금 설명한 거야. 그리고 도면에 표시될 땐 이렇게 표시가 돼.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데이터 A를 기준으로 직각도가 0이어야 돼. 그러니까 딱 직각이 되게끔 하라. 이 얘기야. 근데 그 방식은 최대 실체 치수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거든. 최대 실체 치수 방식으로 보자면 봐봐. 구멍이 제일 작으면은 직각도가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겠어 없겠어? 없지. 왜냐면 틀려지면 안 들어오잖아. 그지? 구멍이 요 범주 안에서 제일 커. 직각도가 조금 틀어져도 되는 거지. 이건 계산한 것 같아. 치수공차가 있을 거죠. 치수공차가 허용 범위가 있는데 허용 범위 안에서 구멍을 제일 작게 만들었어. 그러면 완벽하게 직각이 되어야 다른 결합할 부품하고 결합이 돼. 그런데 얘를 좀 크게 만들었어. 그러면 직각이 약간 틀어져도 여유는 있어. 그런데 그 틀어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냐면 어쨌든 빈틈이 생기면 안 돼. 그 정도로 허용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최대 실체 공차 방식이라는 얘기죠.